안녕하세요. 상상 초월할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여자입니다. 그 일은 바로 제 결혼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저는 인생 중 가장 행복해했을 신혼 시절을 영문도 모르고 지옥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큰 좌절감을 느껴야 했죠.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그때의 일을 이곳에서나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아빠는 소시적 꽤 활약한 권투 선수로 결혼 후엔 권투 체육관을 차려 가족을 건사하셨죠. 체육인이라 그런지 선하고 의협심 넘치던 아빠와 다정한 엄마의 가르침 덕에 저와 오빤 어디 가서 그래도 인성교육 못 받았다는 말은 못 듣고 살았습니다. 또한 아빠는 자칭 타칭 소문난 아내 바보에 딸 바보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첫사랑인 세연이와 일찍 결혼한 오빠도 팔불출이 되더라고요. 늘 깨소금 볶는 행복한 오빠 부부를 보며 저도 꼭 아빠와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생 때도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며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서너 번의 연애를 봐도 딱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당시 남자 보는 제 눈이 발바닥에 달렸었는지 전 아주 찌질한 놈과 엮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벌써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사귀긴 언제 사귀었다고 그래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그쪽이랑 난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서 정리하자고 한 거잖아요. 3번이나 만나서 밥 먹었으면 그게 사귄 거 아니냐? 내 마음 갖고 노니까 좋아?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난 절대 못 헤어져. 나 여기 들어누워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못 가. 그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갔던 직장인 스터디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에게 제법 매너 있고 다정하게 굴기에 나쁘진 않은 사람이구나 싶어 그놈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어요. 자기와 딱 3번만 밥을 먹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냥 거절하면 괜히 스터디 분위기가 어색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진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막상 둘이 만나고 보니 은근슬쩍 식당 직원에게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영 별로라 좋게 정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놈이 사귀지도 않은 절 못 놔주겠다고 집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정말 길바닥에 들어 누우려 하는 그놈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놈에게 걸렸었구나 싶어 그놈 연락처를 차단하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한숨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야근 후 늦은 퇴근을 하던 전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야, 한참 기다렸는데 왜 이제 나와? 너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그치만 또 뭐야? 야, 너 혹시 회사에 마음 둔 놈 따로 있었냐? 난 또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동안 스터디에 그런 옷 입고 나온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바람둥이였네. 진짜 미쳤어요? 사귀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저리 가요. 내가 끝나자고 할 때까지 넌 절대 못 끝내.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이별을 통보해? 그놈이 글쎄 저희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놈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 팔목을 낚아채더군요.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데 하필 구두가 벗겨져 저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회사 근처였지만 약간 외진 곳이기도 했고 시간까지 늦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영웅처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보경 씨,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최 대리님? 그 사람은 바로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최명준이라는 남자 대리님이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의 대리님은 얼른 달려와 넘어진 절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곤 저를 자신의 뒤에 숨긴 뒤 씩씩대던 그놈과 맞서주었죠.
넌 또 뭐야? 남의 일에 신경 끄고 가던 길이라 마저 가셔. 당신 지금 이 행동, 이 여자가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거 알고 있어? 어디 이름에 빨간 줄 한번 새겨줘 볼래? 고소?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저거 저 여자 혼자 넘어진 거라고. 난 손도 안 댔어. 아까 팔목 잡았잖아. 그리고 언어적 행위만으로도 폭행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호경 씨, 저놈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차림새를 보니 회사원인 것 같은데 저놈 회사 알아요? 당신, 내가 당신 회사 일 쫙 퍼뜨려서 어디 개망신 한번 줘볼까? 고소당하고 망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2번 다시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대리님의 말에 그놈은 주춤대더니 이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자인 제 앞에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굴더니 남자 앞에선 아무 짓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더라고요. 대리님은 놀란 절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가더니 따뜻한 차를 사주더군요. 그리곤 약국에서 연고와 반창고를 사와 까진 무릎에 바르라고 말하며 충고했죠. 남자 조심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시커먼 저런 놈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런 놈들은 센 척해도 남의 시선 많이 신경 쓰는 겁쟁일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별말도 아닌 거에 겁먹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아셨죠? 그거 다 마시면 택시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은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대리님은 저처럼 야근 후 먼저 퇴근하다 까먹은 일이 생각나 회사로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얼른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저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었죠. 그때 대리님이 아니었다면 무슨 짓을 당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게 자초지종을 듣고선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놈 회사로 다음날 쫓아가겠다던 아빠를 저는 겨우 말렸어요. 그놈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아빠가 그놈에게 해코지했다가 법의 형벌을 받을까 봐서요. 대리님 덕분에 겁을 먹었는지 다행히 그놈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스터디 회원들에게 그놈의 실체를 까발렸고 그놈은 스터디에서 당연히 퇴출됐습니다. 스터디엔 그놈과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려 그놈은 결국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 구해준 날 이후 아닌 척했지만 대리님은 은근히 절 챙겨주더군요. 당시 야근이 잦던 절 뻔히 할 일도 없으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퇴근길엔 타지도 않던 버스를 타야 한다며 꼭 제가 버스를 안전하게 타는 것까지 보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다 알고 있었죠. 계속 안 보이는 걸 보니 이제 그놈 정말 안 나타나려나 보네요. 네, 혹시 몰라서 접근 금지 신청도 걸어놨어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대리님? 글쎄 그놈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회사에서도 여직원 몇 명한테 엄청 추근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회사에 분란 일으키기 싫으니까 쉬쉬했던 모양인데 그러다 자기들도 제 꼴 날까 싶어서 다 같이 증거를 모아서 인사과에 고발했대요. 결국 회사에서 징계 조치당하고 회사도 거의 반강제로 그만뒀다네요. 지금은 그 여자들이랑 법적으로도 싸움 중이라는데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랑은 영영 볼 일 없을 듯해요. 저 스터디도 그만뒀어요. 괜히 그놈 생각나는 게 짜증나서요. 그래요? 잘 됐네요. 일이 잘 정리됐다는 제 말을 들은 대리님은 그 뒤부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원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고마워서 밥이라도 사겠다. 이거 백화점 상품권인데 답례로 받아달라 등등의 제 말에 대리님은 뭘 바라고 도운 게 아니라며 무뚝뚝하게 거절하더군요. 결국 전 사정사정에 점심 식사 2번을 대접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 뒤 자꾸 대리님에게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리님은 원래 말도 별로 없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한잔 안 하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그 와중에 일은 잘해서 상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최 대리 사실 로봇 아니야? 하는 말을 하곤 했었죠. 저도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자꾸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짝사랑을 하며 속만 끓이다 전 몇 달 뒤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때 대리님은 잠시 망설였는데 사실 자신도 제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며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저는 그렇게 긴 짝사랑을 마치고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상 연애를 시작해보니 대리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최 대리랑 김주임이랑 사귄다고? 와, 최 대리 진짜 로봇이 아닌 사람이었어? 소식을 들은 회사 사람들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제게 대리님에서 명준 오빠로 호칭이 바뀐 남자친구는 멋쩍은 표정으로 코만 긁적였죠. 그렇게 조용하지만 행복한 연애라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확신을 가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연애한 지 2년쯤 지났던 시기에 저는 중요한 기획안 작성일로 며칠간 과로를 했었습니다. 나 또 기다렸어? 그냥 먼저 집에 가라니까. 겸사겸사 나도 서류 검토할 게 있었어. 집에 데려다 줄게. 얼른 가자. 남자친구는 제가 야근할 때마다 함께 남아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날도 하늘이 컴컴해진 후에야 우린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그리고 전 곧장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제가 바닥에 쓰러진 거죠. 보경아, 김보경, 괜찮아? 정신이 들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절 엉엉 울면서 부르던 사람은 남자친구였어요. 늘 침착하던 사람이 그런 얼굴을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제가 쓰러진 이유는 평소 가지고 있던 저혈압에 과로가 겹쳤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쓰러지자마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원래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던 전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이젠 제 생명까지 구해준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연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해줬다고?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빠, 엄마 또한 한눈에 그 남자가 우리 사윗감이구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3개월을 더 만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우린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당연하지. 우리 딸 생명의 은인인데 우리가 왜 반대하겠나. 예전에 우리 보경을 괴롭히려고 들었던 그놈을 쫓아준 것도 자네라며? 그것들만 해도 마음에 드는데 사람이 말에 군더더기도 없고 묵직한 게 아주 듬직해 보여. 책임감도 가득해 보이고 자네 같은 사이라면 내 얼마든지 환영일세. 부모님, 특히 아빤 남자친구에서 예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뒤 인사를 드리러 간 예비 시댁에서도 절 보며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장남이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대. 아가, 우리 집은 시집살이 같은 거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힘들게 자주 찾아올 필요도 없고 자주 전화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둘이서만 오순도순 잘 살아주면 된다. 네 시어머니 될 사람도 나도 시집살이 시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비 시부와 시모는 저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셨어요. 그날 듣기로 아들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예비 남편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부는 제게 일찍 결혼했다가 4년 전 이혼하고 다른 지방에서 혼자 산다던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해주시더군요. 걘 이혼한 뒤엔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서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네 시누이 되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와 예비 시댁 모임에서 2번 예비 시누이를 보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당차고 주체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상상과 달리 시누인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더라고요. 저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좋은 분이 오빠 짝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예비 남편과 대화는 잘 하지 않는 걸 보니 저와 오빠처럼 친한 남매 사이는 아닌 것 같더군요. 뭐 모든 남매가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
이만하면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예비 남편과 전 각각 모은 돈 1억씩에 저희 부모님의 지원 5천만 원을 더해 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샀습니다. 공동 명의를 하려고 했는데 극구 남편이 제 단독 명의로 하자고 주장하더라고요. 너랑 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공동 명의든 네 명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같이 대출금 갚고 쭉 살아갈 집이라는 건 변함없잖아. 그 말을 들어보니 굳이 입씨름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예비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것도 아닌데 남편 말대로 명의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았으니까요. 우린 결혼식 일주일 전 미리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34살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죠. 아,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피곤한 만큼 너무 행복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오빠. 아니, 여보. 결혼식이 끝난 날 우린 신혼집 소파에 앉아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입에 대지도 못했던 맥주도 한잔하면서요. 신혼여행은 저렴한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결혼식 이틀 뒤 떠나기로 했었기에 한껏 여유를 부릴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꾸려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결혼식을 올린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불행을 맞닥뜨리고 말았거든요. 아침부터 어디가? 내일 새벽 비행기로 신혼여행 떠나려면 옷 산 짐 마저 얼른 싸야 하는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내 짐은 거의 다 싸놨어. 나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그날 아침 남편은 지갑만 챙겨들고 집을 나서더군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남편은 깜깜한 밤이 되도록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절 걱정시킨 적이 없던 사람인데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 싶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러다 밤 11시가 됐을 때쯤 드디어 남편에게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본 전 곧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근데 보경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 기다리지 마. 나 그 집으로 안 돌아갈 거야. 이제와 갑자기 미안하지만 난 네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 없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얼른 네 일상 다시 찾아. 넌 밝은 사람이니까 금방 나을 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갑자기 제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 뒤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남편은 받지 않았죠. 저는 엉엉 울며 M1 휴대폰만 원망한 채 밤을 꼴딱 지새웠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인생 최고의 순간에서 순식간에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진 이 현실이 말이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건 단순 가출이라며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빠, 나 어떡해? 남편이 연락이 안 돼. 뭐야? 너 지금 공항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 최서방이 연락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전 아빠에게 전화해 제게 일어난 황당한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기함을 하며 엄마와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대체 뭐야? 너 네 시댁엔 연락해봤어? 거기도 없대? 혹시 거기로 갔나 싶어서 어젯밤에 진즉 연락해봤어. 거기도 안 왔대. 어머님 아버님도 밤새 이곳저곳 전화 돌려보신 모양인데 아침에 다시 전화하니까 그러시더라. 우선 며칠만 차분히 기다려보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차분할 수 있어? 차분? 아니,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집안 뭐가 뒤가 구린 거 아니야? 전화로만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그 집에 같이 찾아가 보자. 그리고 아빠는 혹시 최서방이 올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이 집에 좀 있어 하고 엄마에게 말하곤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셨어요. 사돈, 집에 있지요? 좀 나와보세요. 아니, 사돈 어른, 새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사부인, 정말 최서방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우리 딸한테 차분히 기다려보자고 말했다면서요. 이 상황에 어떻게 사람이 차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놈이 지금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우리 딸한테 이별 통보라고 잠적했다고요. 지금 한창 비행기 타고 행복에 빠져 있어야 할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최서방한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죠? 뭔가 아시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죠? 무슨 말이든 좀 해보세요. 아이고, 오해십니다, 사돈어른. 우리도 정말 몰라요. 전화도 신호만까지 받지도 않고 우리도 답답해 미치겠다고요. 차분하게 기다려보라고 한 거야. 그냥 우선 세아가 진정부터 시키려고 그런 거죠. 우리 애가 정말 그럴 애가 아닌데 우리도 걱정돼서 환장할 것 같아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좀 말 좀 해봐요.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이곳저곳 연락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우선 좀 기다려주세요. 세아가 우리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놈 부모로서 정말 면목이 없어. 정말입니까? 만약 나중에라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게 드러나기라도 하면 그땐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며 저와 아빠에게 사과하기 바쁘셨어요.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우린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죠. 그 뒤 정말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사위로 받은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함께 출근하지 않았으니 회사 동료들도 어리둥절해했죠. 그리곤 소식을 듣고 다들 기함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날 뒤늦게 출근한 부장님께 들은 소식이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이메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더 확실해졌죠. 남편이 정말 작정하고 절 떠났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건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을 한 것도 아니고 황당하고 비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 뒤 전 무려 3년을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내 남편의 친구란 친구는 다 찾아다니며 남편의 행방을 아냐고 물었고 사람을 써서 돈을 주고 찾아내 보려고도 했어요. 혹시 갑자기 죽을 병이라도 알게 돼 날 떠난 건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희망에 전국 병원 곳곳을 뒤져보기도 하고요.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봐 저는 신혼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했죠. 그리고 전 한두 달에 한 번씩 연락 없이 시댁에 가보기도 했어요. 혹시 만에 하나 어떠한 이유로 남편이 연락이 오거나 찾아왔는데도 시부모님이 제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해서 말입니다. 미안하다, 세아가. 우리도 백방으로 찾곤 있는데 정말 환장하겠구나. 우리 마음도 마음이지만 네 마음은 또 오죽하겠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시부모님은 그런 제 간절한 마음을 알고 더더욱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두 분은 늘 제게 먼저 전화에 안부를 묻고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엔 뭐 하나라도 제 손에 들려보내려고 하시더군요. 아유, 이 아가씨 또 왔네.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세대,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연락처를 줘.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실망만 하고 가. 뭐 어차피 나 주부라 맨날 집에 있거든. 이 집 아들이 찾아오거나 하면 세댁한테 내가 꼭 연락해 줄게.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시댁의 옆집 아주머니께선 저를 딱하게 여기곤 연락처를 받아 가시기도 했어요. 누군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왜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찾아 헤맸냐고 혀를 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이제 그만 다 잊고 새 출발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도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2년, 결혼 준비하기까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상하고 다정했던 데다 처음엔 영웅처럼 나타나 저를 지켜주더니 그 다음엔 목숨까지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제가 쉽게 잊겠습니까? 나중엔 정말 저를 떠난 이유는 막론하고 생사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세대,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세댁 남편이 자기 부모 집에 왔어. 정말요? 정말이지 그럼. 근데 영 상황이 아니 됐다. 세댁이 직접 와서 보는 게 낫겠어. 또 떠나기 전에 얼른 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댁 옆집 아주머니께 연락처를 드린 지 2달 뒤
아주머니는 기적 같은 희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결혼한 지 3년 되기 딱 이틀 전날 아침이었죠. 전화를 받은 전 회사에 급히 병가 신청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으로 내려가는 사이 다시 남편이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떨면서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해 마구 초인종을 눌렀더니 잔뜩 당황한 표정의 시모가 대문을 열고 절 맞더라고요. 아가, 오늘은 평일인데 회사는 어쩌고 여기로 왔어? 그런데 시모는 절 집으로 들이지 않고 대문을 막아선 채 안절부절 못하지 않겠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다 알고 왔어요. 지금 안에 제 남편 있죠? 그걸 네가 어떻게... 역시... 근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역시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신 거죠? 그쵸? 저 직접 제 남편 얼굴 보고 물어봐야겠어요. 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요? 아이고, 아가, 며느라,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거다. 제발 그냥 돌아가. 비키시라고요. 그리고 전 저를 막는 시모를 초인적인 힘으로 밀어낸 뒤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상상 못할 광경에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여보. 그곳 마당에 있던 사람은 남편이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은 황급히 절 향해 몸을 기울였는데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더군요. 마치 하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황급히 그리고 힘겹게 다시 휠체어에 앉힌 사람은 바로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남편의 여동생, 바로 신우이였죠. 아가씨가 여기를 어떻게... 제 남편 왔다는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당신 다리가 왜 그래? 설마 다리가 안 움직여? 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맞다. 영희엔 우리 연락 받고 온 거야. 여보, 우선 새아가 좀 데리고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먹여줘. 얼른. 그래 아가, 우선 나랑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일단 목부터 축이고 나면 우리가 다 설명해 주마. 시부와 시모는 그 광경을 본 절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시부모에게 소리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셔도 저랑 보경이 이제 끝난 사이예요. 미안해 보경아. 그동안 네가 날 못 잊고 찾아다녔다는 얘기 조금 전에 부모님께 들었어. 그런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겠어.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우선 영희,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야.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오빠 동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로서 말이야. 우리 친남매 아니거든. 영희는 원래 우리 엄마 동생인 이모 자식이었어. 14살 때 이모랑 이모부가 모두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던 거야. 뭐? 잠깐만. 친남매가 아니라는 건 그렇다 치고 무슨 사이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저 그때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를 눈앞에서 직관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변명하듯 자신과 신우의 과거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부모님,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들 아니야.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영희를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딸 삼으시긴 했는데 나랑 영희 정말 차별 많이 하셨어. 늘 맛있는 건 나만 주고 영희한테 김이나 나무를 밀어주고 옷도 내 건 항상 좋은 것만 사주셨으면서 영희는 어디서 얻어온 옷을 주거나 옷을 사도 어쩌다 한 번씩 시장표만 사다 입히셨어. 친자식도 아닌데 자기들이 왜 영희한테 돈을 써야 하냐면서 나랑 다르게 학원 공부도 시키지 않으셨지. 집에선 키워준 값을 하라면서 늘 집안일을 시키고 말이야. 난 그런 영희가 너무 불쌍해서 두 분께 자주 맞서 싸웠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성인이 된 후 우리 사이에 마음이 싹 떴던 거야. 아이고, 결국엔 이 사달이 나는구나. 그게 뭐 자랑이라고 다 떠벌리고 있어 이 녀석아. 그래, 나랑 네 아버지가 차별 좀 했다. 어떻게 친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똑같이 대할 수 있었겠어. 그걸 못 참고 어릴 때부터 바락바락 부모한테 대들면서
영희 제 편만 들더니만 성인이 돼서 눈이 맞기까지 한 니들을 눈치채고 우리가 얼마나 기함했는지 알아?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갈 곳 없는 고아 걷어주고 키워줬으면 은혜 못 갚을 망정 감히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 영희가 무슨 은혜를 안 갚았어요. 매번 두 분께 찍소리도 못하고 성인 되자마자 일 시작해서 받은 월급도 거의 70%는 두 분께 다 갖다 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결혼할 때 돌려준다고 해놓고 정작 결혼할 때 모른 척 하셨잖아요. 영희 데려올 때 이모가 남긴 유산도 받으셨었으면서. 그리고 저 도망치고 나서야 들었어요. 두 분이랑 저랑 부모 자식 연 끊게 하고 싶지 않으면 두 분이 정해준 남자랑 결혼하라고 영희 결혼을 강요하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영희가 절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이별 통보하고 결혼한 거라면서요. 자길 거의 몸종 취급했다던 그 개자식하고요. 어쩐지 얼마 못 버티고 성격 차이라면서 금세 이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든 영희 잃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세요? 이혼한 영희한테 위로 한마디 안 해주고 제대로 말도 안 걸면서 멀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냐고요. 영희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것도 모르고요. 내용만 들으면 90년대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의 남주인공 이야기 같더라고요. 신우인 씩씩대는 시부모와 흐느끼는 남편 사이에서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듣다가 기가 차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 잊으려고 나랑 결혼했던 거야? 그럼 결혼했으면 한 거지. 왜 결혼식 다음날 대뜸 도망을 갔는데? 날 책임진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어? 아니야. 절대로. 이혼하고 돌아온 영희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에서 당신을 만났던 거야. 나 다른 생각 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뻔뻔하게 연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 당신이 잘 알잖아. 기억나? 당신은 내가 사랑한 두 번째 여자라고 했던 말. 그거 진심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올린 다음날 새벽에 영희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꾹 참고 내 행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막상 내가 결혼식 올리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대.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이었던 나랑 영영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날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응급실에서 구사일생으로 깨어났다는 연락을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간 게 아가씨, 아니 저 여자 보러 병원에 간 거라고? 맞아. 그 소식을 듣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리고 깨달았지. 보경이 너에게 진심이었던 거 맞지만 영희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훨씬 크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막 결혼한 당신한테 곧장 이별 통보를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거야. 옷도 짐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영희를 더는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보경씨. 제가 비겁했어요. 근데 그땐 정말 오빠 없으면 제가 숨을 못 쉴 것 같았어요. 울기만 하던 신우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과 함께 잘못을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는 자신들이 결국 제게 상처를 준 천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혹시 가족들한테 붙잡힐까 봐 제대로 된 일은 하지도 못하고 오빤 공사장 막노동하고 전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꾸렸어요. 근데 1년 전에 오빠가 그만 공사 현장 건물에서 추락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 다리뿐만 아니라 온몸도 전부 철심받고 손가락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 듯 성치가 않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낸 대가를 우린 톡톡히 치러버린 거예요. 그 뒤로 혼자 오빠를 간병하고 돈을 버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젠 정말 굶어 죽을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길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제발 우리 인정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벌어다 드렸던 월급들 돌려주시라고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보경 씨한텐 이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화가 난 시부모가 절대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아 그들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 마당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인 극단적인 선택을 빌미로 남편을 꼬여낸 건 자신이라며 자신을 때리든 욕하든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대신 성한 곳 하나 없는 남편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며 남편을 지키려고 들었죠. 마음 같아선 남편이든 시누이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건만 차마 그러기도 힘들었습니다. 몸이 엉망진창이 된 남편과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유일한 숨구멍인 남편을 끝내 놓지 못했던 그 여자를 보니 측은지심이 들었거든요. 피해자는 저인데 정말 바보같이도 말이죠. 셋 중 누구 하나 불쌍하지 않은 이가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사과하면 고통 속에 살던 내 3년은 없던 일이 돼? 니들 인생만 중요하고 내 인생은 안 중요하니?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겠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나한테 미리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먼저였었어야지. 나한테 사기로 고소를 당하든 몰매를 맞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든 나한테 용서부터 빌고 그 다음에 니들 살 길을 찾았어야지, 이 이기적인 것들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했어. 여보, 보경아. 그래도 난 무심결에 신혼집에 들어간 내 1억으로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사과가 먼저였는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돈으론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부디 그 돈을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돌려준다고 해도 난 절대 받을 생각 없어.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집을 구할 때 이미 은연중에 이런 미래가 올 줄 예상하고 제 단독 명의를 고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허탈하게 서 있던 제게 이번엔 시부모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두 사람 사이를 숨긴 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너한테 영희와 명준이 각오를 말할 수 있었겠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거 말 못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남편 사라지고 나선 저한테 실토하셨어야죠. 분명 저 여자도 연락 끊고 사라졌을 테니 둘이 도망친 거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친남매가 아니어도 사촌끼리 눈이 맞았다는 게 말이 되니? 나랑 우리 영감은 어떻게든 쟤들을 먼저 찾아내서 명준이를 네 옆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상적인 자리로 말이야. 그래, 안다. 전부 우리 욕심이었던 거. 미안하다, 아가. 결국 우리 욕심 때문에 너에게도 상처를 주고 우리 아들 몸까지 저렇게 만들고 말았구나. 모두 제게 울며 용서만 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미웠지만 이미 죗값을 크게 치른 남편과 그 여자에겐 욕을 하려고 해도 차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곤 시댁을 나왔어요. 내가 당신을 사기로 고소하지도 않고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지도 않는 건, 당신 뺨이라도 한 대 치지 않는 건 당신을 절대 용서해서가 아니야. 당신은 이미 죗값을 받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나 당신이 내 목숨 구해준 일이랑 퉁치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엉엉 울며 아빠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몸이라도 멀쩡했으면 신나게 욕이라도 퍼부어줬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 도망갔으면 자리나 살 것이지 그게 뭐냐고. 세상에 무슨 이런 기야말 일이 있어. 그리고 네 시부모는 둘이 도망친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걸 말도 안 해주고 감히 내 딸 인생을 3년이나 낭비하게 해? 내 이것들을 그냥. 아빤 다 가만 안 두겠다며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방금 거기서 나온 전 가기 싫었지만 혹시 아빠가 무슨 사고라도 치실까 겁이 나 흐느끼며 아빠의 옆자리에 타고 다시 그곳에 가야 했죠. 그리고 아빠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의 시모가 대문을 열어주자마자 마당으로 가 그곳에 있던 장독대와 화분들을 전부 깨부숴버리시더라고요. 이 못 빼먹은 인간들아. 감히 지들 자식 인생 챙기겠다고 내 딸 인생을 망쳐놔? 애가 어떤 고통 속에 3년을 살았는지 알면서 이 망할 놈의 집안 오늘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릴 거야. 아이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당신 뭐해? 얼른 와서 싹싹 빌어.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딸, 내가 평생 아주 금이야오기야 길렀어. 그런 내 딸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잖아, 당신들이. 그리고 최서방, 아니 최명준 너 이 자식아.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감히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책임감 있어 보여서 좋다고 했더니 그 책임감을 내 딸이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가지면 어쩌냐 말이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절 그냥 마음 풀리실 때까지 때리세요. 무슨 벌을 주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안 돼요. 오빠 지금 다치면 진짜 평생 침대에만 누워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죄인이에요. 때리시려면 절 때리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먹까지 치켜든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손가락 2개까지 굳어버린 손으로 눈물을 닦던 남편을 보더니 결국 부들거리던 주먹을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리고는 한숨 섞인 눈물을 연신 닦으며 그들을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자네가 내 딸 한번 살려줘서 이 주먹 내려놓는 거네. 난 자네한테 동정심 같은 거 안 가질 거야. 내 딸을 배신하고 간 대가를 치른 걸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 절대 행복하지 마. 적어도 내 딸 눈에 피눈물 낸 시간만큼이라도 죄책감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 호경아, 가자. 이런 되먹지 못한 집안은 더 이상 네 그림자도 두고 싶지 않다. 아빠의 눈물의 이유는 아마 그토록 아끼던 딸인 제가 너무 불쌍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아빠에게 사과를 했죠.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아빠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아버렸어. 괜찮다.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두 팔 벌려 환영했던 내 탓도 있다. 오히려 이 아빠가 우리 딸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가여운 우리 딸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겠어. 마음 같아선 법적으로든 뭐든 저 집을 개박살 내버리고 싶지만 어쩌겠냐. 네 말대로 그 집안은 아들의 몸이 저렇게 된 걸로 죗값을 치른 것 같은데 네가 더 이상 그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다 잊자꾸나. 계속 치를 떨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봐야 우리만 고통스러울 뿐이야. 아빠는 저를 데리고 신혼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있던 엄만 소식을 듣고 기함하더니 이내 절 끌어안고 펑펑 우셨죠. 그런 비참하고 처량한 일을 겪은 딸이 안타까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소식을 들은 오빠 세연이도 조카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와 오래도록 저를 위로해줬어요. 저는 그날 곧장 그 집 사람들 번호를 몽땅 차단하고 얼마 뒤엔 제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와 지금껏 살고 있죠. 아빠의 말씀대로 이젠 그 집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복수심, 분노, 허탈함,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또한 친정으로 돌아온 지 얼마 뒤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저는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지고 싶어서요. 물론 살면서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테니 영영 인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이, 아빠 나 안 데리러 와도 된다니까 왜 자꾸 와? 어? 오늘은 엄마도 같이 왔네? 날이 좋으니까 오늘 저녁은 3시 오붓하게 외식하자고 네 아빠가 하도 난리를 부리잖니. 오늘 우리 딸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으러 갈까? 그 일이 일어난 지 아직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제겐 티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회사 앞까지 절 자주 데리러 오고 저를 데리고 여행과 외식을 자주 다니는 등 기분을 환기시켜 주시려는 배려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가끔은 오빠 세연이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연의 마지막 남은 슬픔을 모두 털어내고 이젠 정말 미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예전 아빠의 말씀처럼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봐야 저만 고통스러울 뿐이니까요. 지금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전 시부모에게 돈을 결국 받아냈는지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과 곧장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저를 배신하고 눈물 나는 사랑을 결국 이룬 그 둘의 행복을 차마 응원한다곤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주하거나 불행을 빌지도 않습니다. 저와 딱 하루 살았던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지금 전 살아서 이 사연을 적고 있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저 큰 대가를 치렀으니만큼 어딘가에서 더 이상의 불행만은 겪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또한 친자식이 아니란 이유로 그 여자를 차별하고 괴롭혔던 제 전 시부모의 말년은 눈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아들과 연을 끊든 끊지 않고 살든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아들 생각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그토록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요.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는 더 이상 남자나 결혼에 미련 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아픔을 잊게 해줄 취미도 많이 만들면서 부모님과만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많이 아팠던 만큼 분명 더 밝은 미래가 제게 다가와 주겠죠. 이곳 사연들을 즐겨 들으며 세상엔 참 황당한 일이 많이도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사연 또한 그런 믿지 못할 기상천외한 이야기 중 하나로 여러분께 기억되겠죠. 혹시 저처럼 웃지도 울지도 못할 서글픈 사연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저런 박복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부디 제 사연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지도 못할 거 우리 함께 지난 아픔은 그저 가슴에 묻고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만 충실하며 지금을 살아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서로를 응원해 주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 잊고 힘내서 살라는 저와 많은 분들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늘 좋은 나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